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8장 역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론이란 영어로는 Theory of History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에 관한 모든 이론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서 통일사상에서는 역사론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역사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흘러왔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역사 해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역사 철학으로서 통일 사상에 근거한 역사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야 이 역사론을 통일 역사론 또는 통일 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역사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미래상을 확립함으로써 역사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지 못한 데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역사관이 있어 왔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는 되었지만 공산주의 역사관, 즉 유물사관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관은 그다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인류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지나 프롤테리아와의 계급투쟁, 즉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그 나름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 유물사관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신념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의 대결은 역사관의 대결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유물사관에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역사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세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공산주의의 공세와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물사관도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 총재님의 통일역사관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통일역사론은 새로운 신관에 근거한 사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와의 이론적 대결에 있어서 유물사관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폭로해 왔습니다. 통일역사로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통일된 창조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흘러왔음을 역사적 사실로서 실정적으로 해석하는 역사 이론인 것입니다. 종래의 역사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순서는 나중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 역사 철학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먼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바꿔서 먼저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의 요점을만 가지고 소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의 역사관과 통일 역사관과의 비교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맨 먼저 우리가 운명사관이라고도 불리는 순환사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순환추동이 해마다 반복 순환되는 것처럼 역사도 순환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발생과 소멸은 운명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는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보는 입장이 순환사관, 즉 운명사관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역사관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입니다. 운명론자인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줄거리를 이야기식으로 서술했으며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실히 사실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다같이 공통적인 것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순환사관은 역사의 경과를 필연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였으며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동향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역사에는 목표가 없으므로 미래상도 제시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섭리사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성 아구스티누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처음도 끝도 목표도 없으며 순환 운동을 반복할 뿐이라고 보는 그리스의 역사관에 대하여 기독교는 역사에는 처음이 있으며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직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등 순환사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즉 역사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이며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신의 섭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섭리사관 또는 기독교 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사관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그가 쓴 신국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신국과 악마에 유혹된 사람들이 사는 지상국과의 투쟁의 역사를 보았으며 끝날에 가서는 신국이 승리하여 영원한 평안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락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다음의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 홍수까지, 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바빌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최후의 기간이 얼마나 계속되는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사관에 의하여 역사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역사로 비춰지고 있으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도구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관의 내용은 신비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논리성이나 법칙성이 결여되어 있어도 오늘날에 이르러 사회과학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보사관, 즉 정신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보사관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학적인 역사관은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되었으며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역사관이 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인간의 정신의 진보에 따라 거의 일직선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진보해 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관을 정신사관 또는 진보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코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긴 했으나 세속의 세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의 파악에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 숨게되고 인간이 전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역사에 작용한 신의 힘을 배제하였습니다. 즉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신이 아니고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로서 과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계몽사상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콩도로세는 인간의 이성이 각성하면 역사는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진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역사의 목적은 인간의 모든 고귀한 재능의 여러 민족의 총합치에서 실현이라고 하면서 세계 시민적 의도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를 재현하였습니다. 낭만주의 철학자 헤로드는 인간성의 발전이 역사의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헤겔은 역사를 정신의 자기 실현 또는 이념의 자기 실현으로 보았습니다. 이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사는 이성적으로 진행한다는 견해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을 그는 세계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은 인간을 조종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이성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헤겔의 역사관은 특히 정신사관 또는 관념사관이라고도 불립니다. 헤겔은 프루시아에서 자유의 이념이 실현된 이성국가가 도래한다고 보고 있었으나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도리어 착취나 인간 소외 등의 반이성적인 사회 문제가 심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헤겔의 역사 철학의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었습니다. 유물사관은 이제 유물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주장한 내용인데, 헤겔은 이념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정신사관을 주장한 데 비해서 마르크스는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물질적인 힘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물사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혁명사관이라고 합니다. 유물사관에 의하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념이나 정신의 발전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입니다.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여 일정한 생산관계가 성립되며 생산관계가 일단 성립되면 그것은 곧 고정화됨으로써 드디어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고사화, 말라 죽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계급과 새로운 생산관계를 피구하는 계급과의 사이에 계급투쟁이 전개된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계급투쟁이 그 극에 달하여 피지배 계급인 프롤타리아가 지배계급인 불주아지를 파도함으로써 드디어 계급이 없는 자유의 왕국, 곧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물사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오늘의 공산주의의 정원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유물사관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부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사관은 생산력의 발전을, 물질적인 발전을 보았는데 생산력이 어떻게 해서 발전한가에 대해서는 유물 변증법적인 해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에 의해서 사회 변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뿐이며 실제로 계급투쟁에 의해서 사회가 변형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물사관의 이론은 전부가 흑우의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생의 철학의 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딜타이나 살메르 같은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딜타이와 진멜이 주장한 이 생의 성장과 더불어 역사는 성장한다고 주장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생의 철학이라는 하는 사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딜타이에 의하면 생이란 인간적인 체험이며 체험은 반드시 표현되어서 외부 세계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세계요, 문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철학, 예술, 과학, 정치, 법률 등의 인간의 문화체계는 생이 객관화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멸도 마찬가지로 역사란 생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이란 무한히 계속되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생성의 흐름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생의 철학의 사관은 역사상에 나타난 인간의 고통이나 불행은 생의 성장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고통이나 불행에서 해방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철학으로서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관은 주로 슈펜글러나 토인비 박사가 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문화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에 있어서 역사의 진보나 발전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직선적이며 유럽 중심적인 역사관을 깨뜨린 사람이 슈펜글러였습니다. 슈펜글러는 역사의 기초를 문화라고 하면서 문화사관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문화를 유기체로 보았으며 유기체적인 이상 탄생과 함께 성장하고 또 멸망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의 사멸은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 로마의 몰락에 대응하는 몰락의 징후를 서양 문명에서 발견하여 서양의 몰락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몰락을 예지하면서도 페시미즘에 빠지거나 불가피한 운명에 움츠리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을 역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니체와 강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슈펜글러의 역사관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슈펜글러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문화사관을 수립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였습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단위는 결국 지역도 민족도 국가도 아니며 개개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은 출생, 성장, 좌절, 해체, 소멸을
문명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문명 발생의 원인은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에 있다고 했으며 창조적 소수자가 대중을 인도하면서 문명을 성장시켜 가지만 머지않아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성을 상실하게 되어서 문명은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창조적 소수자는 지배적 소수자로 전화하여 바뀐다는 것이죠. 바뀌어 문명의 내부에서는 내적 프롤레타리아가 주변에 외적 프롤레타리아가 생겨서 지배적 소수자에게 위반하게 되고 떨어진다. 분리한다. 그리하여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혼란기를 맞게 되지만 머지않아 지배적 소수자 중의 최강자에 의해 세계 국가가 수립되면서 혼란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국가에 의한 압정하에서 내적 프롤레타리아는 고등 종교를 키우고 외적 프롤레타리아 주변의 변방의 전투 집단을 말하는 침략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국가와 고등 종교, 전쟁, 전투 집단의 이 3자가 정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고등 종교는 지배층을 개종시키면서 세계 종교가 되겠지만 세계 국가는 곧 붕괴되고 그와 더불어 문명은 죽음을 맞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의 문명이 소멸한 후에 외적 프롤레타리아가 침입하는데 이 외적 프롤레타리아가 고등 종교로 개종함으로써 다음 때의 문명을 다시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의 개성을 친자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발생하여 충분히 성장한 문명은 21개인데 현존하는 문명은 모두 그 3대째에 속하며 기독교 문명과 회교 문명과 힌두교 문명, 극동 문명의 4가지 체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토인비가 주장한 3대에 걸친 문명의 개성은 통일사관에서의 복귀기대 섭리시대, 복귀섭리시대, 복귀섭리 연장시대라는 3대의 섭리적 동시성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토인비의 역사관의 특징은 결정론을 배제하고 비결정론적 자유의지론을 주장한 데 있습니다. 즉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나아갈 길은 결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간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토인비는 인류 역사의 미래상으로서 명백히 신국을 그리고 있으나 비결정론의 입장에서 신의 나라냐 어둠의 나라냐 하는 미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법인 사랑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인간 앞에 영적 완성이라고 하는 이상을 목표를 세워놓고 인간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 이 도전을 수용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는 완전히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인간이 죄인이 될 것인가 성인이 될 것인가를 인류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법은 인간의 개인적 및 사회적인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에 맡기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법은 즉 하나님의 나라로의 전진 방안을 삼든지 어둠의 나라로의 전진 방안으로 삼든지 그 선택은 인류 자유에 일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 역사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근대 사회가 망각한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을 역사관 속에서 다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역사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섭리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희미하기도 불완전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사관의 문제점은 미래는 비결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 법칙성의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역사관의 변천과 통일사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고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